저는 올해 73입니다. 지난 설날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저는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5살의 잃어버린 아이가 어느새 55살의 남자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오늘 처음으로 그 50년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는 50년 동안 저를 자기를 버린 엄마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 오해를 푸는데 꼬박 50년이 걸렸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따뜻하고 진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3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3이었고 아들 준혁이는 5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 먼저 올라가 일자리를 잡았고 저는 준혁이를 데리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요.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떠밀렸고 준혁이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소리를 질러도 그 작은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다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이를 잃기 전과 잃은 후로요. 경찰서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 문도 두드려봤고 신문사에 사연도 보냈습니다. 아이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서울 곳곳에 붙이러 다니다가 신발이 닳도록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발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종일 걸었습니다. 지금의 남편 현철 씨는 그 모습을 동네에서 지켜보던 분이었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싶어서 옆에 있기로 했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두 아이를 더 낳고 식당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준혁이 생일만 되면 저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준혁이 10번째 생일.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오늘은 준혁이 20번째 생일.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오늘은 준혁이 30번째 생일. 이제는 얼굴이 기억에서 흐릿해진다. 그래도 눈매는 기억한다. 50년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요. 둘째 민재가 3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연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민재가 대뜸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왜 굳이 그런 짓을 해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셋째 소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체면은 어떡하고요? 집안 이야기를 왜 밖에 내놔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철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다가 벽에 붙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5살 준혁이었습니다. 밀가루 묻은 손도 닦지 않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영상이 올라가고 사흘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식당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그 나이쯤 되는 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요. 혹시 볼에 점이 있지 않나요? 하루에 수십 통이 걸려왔지만 확인하면 나이가 다르거나 이름이 틀렸습니다.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앞치마를 벗고 전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나 그게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열흘쯤 지난 저녁 손님이 다 빠진 식당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태성이라고 합니다. 김준혁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저랑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고요. 제 무릎이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살아있대요. 준혁 형이 살아있대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영상을 봤는데 자기를 버린 엄마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버렸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울역 그날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던 작은 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며칠 후 민재와 소연이가 직접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준혁이가 작은 인쇄소를 혼자 운영한다는 걸 소연이가 인터넷으로 알아냈거든요. 잉크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공간에서 준혁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최명자 씨 아들과 딸입니다. 소연이가 보자기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매듭을 풀었습니다. 5살짜리 고무신 한 짝이 나왔습니다. 밑창이 닳고 안쪽에 까만 때가 낀 그 고무신을 보자 준혁이가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민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준혁이 15번째 생일. 목소리가 변했을까? 키가 많이 컸을까?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혁이 30번째 생일.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추울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닐까? 준혁이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번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인쇄기 쪽을 바라봤지만 눈가에 맺힌 것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이 일을 꺼내는 걸 반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준혁이라는 사람이 끼어드는 게 그냥 싫었습니다. 그런 저도 이 일기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건 이 물건들이 증명합니다. 50년 동안 아이가 신던 고무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버린 사람입니까? 그러나 준혁이는 돌아가 달라는 말만 남기고 안쪽 커튼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보자기와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원래 주인은 준혁 형이잖아. 그 충격으로 저는 나흘째 아침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탈진의 심장까지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제 손에는 준혁이 어린 시절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빼내려 하자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제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사진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태성 씨가 오래된 상자에서 접히고 또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보육원 면회 기록부 사본이었습니다. 방문자 이름란에 제 이름이 있었고 비고란에는 해당 아동 없음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태성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보육원 마당에서 너희 어머니를 맞닥뜨린 게 나였어. 엄마가 찾아오면 너만 나가게 되잖아. 너만 나가면 나는 혼자 남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이름 가진 아이는 여기 없다고 했어. 인쇄소 안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준혁이의 주먹이 작업대 위에서 떨렸습니다. 50년이야. 50년이라고. 나는 50년 동안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게 너 때문이었어. 준혁이가 밖으로 나가 어둠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사이로 다른 기억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밤마다 올 때 옆 침대에서 손을 내밀어주던 태성이, 처음 세상에 나와 굶을 때 라면 한 봉지를 가져다 주던 태성이, 인쇄소 차릴 때 보증금이 모자라자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네주던 태성이, 50년 동안 곁을 지켜준 사람도 50년 동안 어머니를 가로막은 사람도 태성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인쇄소로 돌아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하고 눈을 감더라도 하늘에서는 꼭 찾을게. 준혁이가 일기장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한 손에 일기장을 다른 손에 차 열쇠를 들고 인쇄소 문을 나섰습니다. 잉크 묻은 회색 점퍼를 벗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서요. 제가 입원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일기장을 꺼내 제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기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봤습니다. 시선을 올려 얼굴을 봤습니다. 이 일기장을 밤새 읽었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준혁이 본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입금일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이가 사라진 해 준혁이 생일이었습니다. 매년 같은 날짜의 입금 기록. 한 해도 빠지지 않은 50년치였습니다. 준혁이가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는 수액줄이 당겨지는 것도 모른 채 손을 뻗었습니다.
앙상한 손이 준혁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마를 더듬고 볼을 더듬고 오른쪽 볼 아래 작은 점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50년 전에 기억하던 그 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준혁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줬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식당에 나와 만두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현철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서서 밀대를 굴렸습니다. 당신은 만두피를 맨날 두껍게 민다니까요. 두꺼운 게 쫄깃하지. 현철 씨가 대답 대신 밀대를 한 번 더 굴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재와 소연이가 들어왔고 잠시 후 식당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남색 셔츠에 종이봉투를 들고서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왔어. 오늘 만두 많이 빚었으니까 배부르게 먹어. 6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현철 씨, 민재, 소연이, 준혁이, 그리고 태성 씨까지요. 제가 만두 하나를 집어 준혁이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이가 한 입 베어 물고 오래 씹었습니다. 씹는 동안 준혁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5살 이전 기억 어딘가 희미하게 남아있던 맛이 혀 위에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식당 앞 골목 긴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나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를 어릴 때 재워줄 때 불러주던 자장가 첫 소절이었습니다.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멜로디는 또렷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준혁이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입술의 모양은 분명히 그 자장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자장가를 55살의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콧노래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준혁이의 입술에서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지만 제 멜로디와 겹쳐졌습니다. 골목에 2사람의 자장가가 낮게 퍼졌습니다. 현철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려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가 입술을 깨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고 식당 간판에 불이 환히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 나란히 앉은 사람들 위로 자장가가 흘렀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잊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세월이 한 사람에게는 원망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일기장 한 줄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날들 속에서도 손에서 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끝내 열어볼 수 없었던 마음의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미 늦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73세 5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한 늦은 건 없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함께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